수양대군의 곁에 머리가 비상하고 얼굴에 살기가 서린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문에서조차 칠삭둥이라 불리며 천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여 나이 40이 다 되도록 문직이나 다름없는 궁궐의 하급 관리인 경덕궁 직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첫 만남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명회는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 있던 수양대군을 향해 위험한 제안을 건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도를 얻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수양의 야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무사들을 모으고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왕이 되려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주군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권력에 대한 갈망을 정교하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이 갑작스럽게 서거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이 권력을 장악하자 한명회의 움직임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홍윤성, 권람 등 거사를 함께할 무사들을 천거하였고 이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가 밤마다 수양대군의 저택을 드나들며 성안의 치세와 병력의 배치, 상태를 보고했다고 전합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한명회는 단순히 전략을 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사에 동원될 수치와 물자를 철저하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는 화살의 수량과 말의 상태, 그리고 거사 당일 성문을 열어줄 내응 세력을 포섭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다녀오는 동안에도 비밀리에 장사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고하기를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은 불가피하며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의 목도 베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권력의 판을 짜는 과정에서 한명회는 소름 돋는 냉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살생부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며 누가 죽어야 하고 누가 살아야 하는지를 수양대군과 논의하였습니다. 실록의 서술에 따르면 그는 대신들의 성격과 가문의 세력을 분석하여 반대파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말하기를 칼은 한번 휘두를 때 단숨에 심장을 찔러야 하며 어설픈 자비는 도리어 화를 부른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명회의 이러한 조언은 훗날 피의 역사가 될 계유정난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거사가 임박하자 한명회는 잠조차 자지 않고 병장기를 점검하며 수양대군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이 머뭇거릴 때마다 하늘의 운명이 이미 대군에게 와 있다고 말하며 거사를 주저하는 것은 스스로 목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실록은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대신하여 무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거사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실질적인 총지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칠삭둥이라는 비웃음을 받던 문지기에서 조선의 왕을 갈아치우려는 거대한 괴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단종 1년 10월 11일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 도성에서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향해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매 안에서 한 권의 명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권력 구도를 단숨에 뒤엎을 피의 명단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무사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지시하며 성문을 굳게 닫고 허가되지 않은 그 누구도 살려두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칠삭둥이 문지기가 설계한 거대한 덫이 조선의 명신들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명회의 주도하에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습격하며 계유정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그날 밤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거리에 피가 낭자하고 비명이 끊이지 않았으나 한명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명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방의 하급 관리였던 한명회가 조선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거사의 때가 왔음을 알렸고 그의 손에는 훗날 역사를 뒤흔든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피의 기록 살생부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이 명부를 작성하며 대신들의 성격과 가문의 세력 그리고 그들이 수양대군에게 보인 태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급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조선의 권력 지도를 자신의 풋끝으로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좌의정 김종서를 철퇴로 격살했다는 승전보가 전해지자 한명회는 즉시 대궐의 문을 장악하였습니다. 실록은 그가 궐문 앞에 서서 입궐하는 대신들을 일일이 대조했다고 전합니다. 한명회는 왕명을 사칭하여 대신들을 급히 입궐하게 하였으며 궐문 입구에 자신의 신복인 무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한명회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과 같았으며 명단에 적힌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살려야 할 자는 왼쪽으로 보내고 죽여야 할 자는 오른쪽으로 분류하며 죽음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궐문에 들어선 영의정 황보이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명회의 지시를 받은 무사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그 현장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보인이 수양대군의 전행을 꾸짖으려 입을 떼는 순간 한명회는 손짓으로 살해를 명하였습니다. 무사들의 철퇴가 황보인의 머리를 내리쳤고 조선의 영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명회는 그 시신을 곁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곧이어 도착한 이조판서 조국관과 찬성이양 역시 같은 자리에서 도륙되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수치를 보면 이날 밤 한명회의 살생부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위 관료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궐문 앞마당은 대신들이 흘린 피로 흥건하였으며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통행이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명회는 붓을 들어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나가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인물들이 행방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자가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 사살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그들의 가솔들 역시 연좌제로 엮어 씨를 말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명회의 잔혹함은 죽음 앞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사대부들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수양대군에게 보고하기를 대업을 위해서는 이들의 피로 도성을 씻어내야 하며 조금의 온정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살생부를 단순히 처벌의 도구가 아닌 새로운 권력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로 사용하였습니다. 거사가 끝난 뒤의 뒤처리 역시 한명회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대신들의 재산을 정몰하고 그들의 처자식을 공신들에게 노비로 나누어주는 안을 직접 기한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공신의 등급을 매기며 자신을 1등 공신에 올렸고 정적들의 집과 토지를 차지하는 탐욕을 보였습니다. 실록은 한명회가 이날의 공로로 인해 정난공신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자로 급부상했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붓 한 자루로 만인을 죽이고 살린 괴물의 윗세가 조선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조선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공포 정치를 예고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실록은 계유정난 이후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고
오직 한명회의 눈치만을 살피는 풍조가 만연해졌다고 개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략으로 왕을 만들었으며 그 왕의 권위를 빌려 조선의 인재들을 대도륙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살생부의 붓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한명회는 이미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며 더 큰 피바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계유정난은 한명회라는 인물이 지닌 악마적 천재성이 발휘된 현장이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대신들의 피 맺힌 절규는 한명회에게는 승리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칠삭둥이라는 조롱을 뒤로하고 이제 조선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채 권력의 정점으로 나아갔습니다. 살생부 위를 지나간 그의 풋끝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도 차가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단종 1년 10월 계유정난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친동생인 안평대군을 정조준하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한명회는 안평대군이 평소 문객들을 모아 시문을 즐기는 것을 두고 영모의 싹을 키우는 것이라며 수양대군에게 끊임없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안평대군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군께서 이룩한 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결국 안평대군은 계유정난 당일 강화도로 유배되었으며 한명회는 유배지에서도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상소를 올리도록 대신들을 독촉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이 동생에 대한 자애로움 때문에 처결을 망설이자 사원부와 사간원을 동원하여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록은 한명회가 안평대군을 영모의 수괴로 지목하며 종묘사직의 안녕을 위해 대의멸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상세히 전합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단종 1년 10월 18일 안평대군은 강화도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쓴 명에 의해 친동생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으나 그 배후에는 한명회의 치밀한 계산과 압박이 존재하였습니다. 안평대군을 제거한 한명회의 다음 목표는 단종이 가장 의지하던 정서적 지주인 혜빈 양씨였습니다. 혜빈 양씨는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문종이 서거한 뒤 어머니 없이 홀로 남겨진 어린 단종을 직접 업어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한명회는 혜빈 양씨가 단종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혜빈 양씨가 안평대군 및 금성대군과 결탁하여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죄명을 조작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단종을 대궐 안에 철저한 외톨이로 만들기 위한 한명회의 잔인한 수작이었습니다. 세조 1년 6월 한명회는 혜빈 양씨와 그녀의 아들들을 모두 영모죄로 엮어 청풍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혜빈 양씨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비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며 세조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그해 10월 9일 혜빈 양씨는 유배지에서 교수형을 당하였으며 그녀의 재산은 몰수되고 자식들은 노비가 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단종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를 처참하게 짓밟은 한명회의 악행으로 인해 어린 왕은 차가운 궁궐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그가 혜빈 양씨의 처형을 논의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엄벌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생부에 올려 제거하겠다고 위협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는 단종을 지키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림으로써 세조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였습니다. 한명회는 혈육의 정의나 인간의 도리보다는 오직 권력의 생리만을 따졌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기록된 수치에 따르면 한명회는 혜빈 양씨를 제거한 직후 공신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졌으며 세조로부터 막대한 양이 전민과 은을 하사받았습니다. 실록은 한명회의 집 앞에 권력을 좇는 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대신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무소불위의 시대가 열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실의 여인이자 단종의 양어머니인 혜빈 양씨마저 교수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공포를 조선 전역에 각인시켰습니다. 한명회의 이간질과 조작은 단순한 정적 제거를 넘어 조선 왕실의 윤리와 법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와 다름없는 이를 목매달아 죽이게 설계함으로써 세조로 하여금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혜빈 양씨의 비통한 죽음과 안평대군의 눈물은 한명회가 쌓아 올린 권력의 탑이 얼마나 참혹한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단종을 보필하던 인물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어린 왕의 눈앞에서 피해 숙청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결국 한명회의 주도로 안평대군과 혜빈 양씨가 사라진 궁궐에는 오직 세조와 그의 신복인 한명회의 그림자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실록은 이 기간 동안 조정에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며 한명회의 풋끝에서 시작된 죽음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그는 왕실의 권위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왕실의 구성원들을 도륙하는 모순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세조 3년 6월 사육신의 단종 보기 거사가 피해 숙청으로 끝난 뒤 한명회는 마지막 남은 왕실이 기둥인 금성대군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한명회는 금성대군이 유배지인 순흥에서 부사 이보음과 모의하여 군사를 일으키려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이를 세조에게 극도로 부풀려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금성대군을 화근 중에 화근이라 규정하며 뿌리를 뽑지 않으면 대업이 위태롭다고 세조를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세조는 친동생인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렸고 한명회는 이 과정에서 순흥부의 백성들까지 반역의 무리로 몰아넣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순흥의 학살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명회의 지시를 받은 관군들은 금성대군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도륙하였고 시신이 냇물을 메워 피가 10리 밖까지 흘러갔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한명회는 순흥부를 폐지하여 지도에서 지워버렸으며 그곳의 가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왕실의 혈육은 물론 그를 따르던 민초들까지 연좌제로 엮어 멸문시킨 한명회의 잔인함은 조선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명회의 악행은 죽은 자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살아남은 충신들의 여인들에게 더 끔찍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육신과 그 일파가 처형된 후 한명회는 영모로 몰린 사대부 가문의 아내, 딸, 누이들을 공신들에게 배분하는 명단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수치를 보면 단종 3년 9월에만 수십 명의 귀한 신분의 여인들이 공신들의 개인 노비로 전락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이 명부를 마치 전리품 목록처럼 취급하며 자신 또한 박팽년과 조국관 등 정적들의 처첩을 자신의 집 노비로 직접 챙기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실록의 서술에 따르면 한명회는 원수의 집 노비가 된 여인들이 겪는 수치심과 비탄을 조롱하며 이를 권력의 정점으로 즐겼습니다. 그는 세조에게 상소하여 죄인의 처자식을 노비로 삼는 것이야말로 반역에 대한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종의 처인 경혜공주와 충신들의 부인들이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여 한때 자신들을 모시던 이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노역을 하는 비참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명회는 이들의 명부를 수시로 대조하며 누가 어느 공신의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승리감을 만끽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여인들을 노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였습니다. 실록은 공신들 사이에서 젊고 용모가 뛰어난 여인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일자 한명회가 직접 나서서 공적의 순서에 따라 분배를 확정짓는 냉혹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대부 가문의 고결한 여인들을 한낱 물건처럼 취급하며 그들의 인격을 말살한 한명회의 행태는
당시 유교 사회의 도덕적 근간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공신들에게는 성적인 보상과 재력을 제공하고 적들에게는 대를 잇는 굴욕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간 사냥은 도성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에는 충신들의 여인을 부리는 공신들의 잔치에 참석하여 그 비극적인 현장을 자축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죄인의 가솔들이 겪는 비참함이 곧 왕권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평하였습니다. 한 명에는 피로 쓴 살생부에 이어 여인들의 눈물로 얼룩진 노비 명부를 완성함으로써 조선의 사대부 사회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거세하였습니다. 결국 금성대군의 사약과 순응의 몰살, 그리고 사대부 여인들의 관비 전락은 한명회가 설계한 공포 정치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 한명회의 권력이 왕조차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실의 혈육을 도륙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짐승처럼 다스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명회의 풋끝에서 시작된 그 명단들은 누군가에게는 숨을 끊는 칼날이 되었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삶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법과 제도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아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악마적 지략이 가득하였습니다. 실록에 남겨진 순응 백성들의 곡소리와 노비가 된 여인들의 비탄은 한명회라는 이름 석자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핏자국입니다. 그는 조선 건국 이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인간성을 말살하였으며 이 기록들은 훗날 그가 맞이할 역사적 단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조 3년 6월 한명회는 단종의 복위 시도가 이어지자 어린 왕의 정통성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사후의 세계마저 유린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타깃은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능인 소릉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한명회는 현덕왕후가 문종의 후궁 시절에 단종을 낳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녀를 평민으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침을 뱉었다는 해괴한 소문을 이용해 세조의 분노를 자극하였고 마침내 능을 파헤쳐 관을 꺼내라는 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소릉 굴총의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명회의 지휘 아래 동원된 인부들은 왕후의 능침을 파헤쳐 성물을 파괴하고 관을 지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실록은 당시의 정황을 서술하며 왕후의 관을 성 밖물과 모래밭에 내팽개쳤다고 전합니다. 한명회는 그녀를 격하된 죄인의 몸이라 칭하며 관을 제대로 안치하지 못하게 막았고 결국 비바람 속에 방치된 관은 처참하게 유기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명예마저 도륙하여 산 자인 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한 한명회의 패륜적 지략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칼날은 단종의 반려자인 정순왕후 송씨에게도 예외 없이 향했습니다. 세조 3년 6월 21일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되자 한명회는 부부의 마지막 동행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유배지로 떠나는 길목을 차단하여 두 사람이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는 단종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하기 위해 왕비였던 정순왕후를 한순간에 관비의 신분으로 강등시키는 조치를 주도하였습니다. 한때 일국의 어머니였던 여인을 관청의 노비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한명회는 정순왕후를 군사들의 노역을 돕는 관비로 명명하며 그녀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실록은 정순왕후가 궁궐에서 쫓겨나 정업원 근처 초가집에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처참한 생활을 강요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명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녀를 돕는 자가 있다면 영모로 다스리겠다는 엄포를 놓아 정순왕후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왕비를 노비로 만들어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만든 것은 단종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한명회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산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이러한 악행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선 심리적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종이 유배지에서 정순왕후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절망하기를 바랐으며 왕실의 권위를 바닥으로 추락시킴으로써 그 누구도 다시는 단종을 추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명회는 정순왕후의 강등 소식을 접한 뒤 이제야 단종의 싹이 완전히 말랐다고 평하며 흡족해하였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여인의 삶을 노비로 전락시킨 배후에는 한명회의 붓끝에서 시작된 살생부와 명부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수치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이후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한명회는 그녀가 노비로 전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으며 그녀의 가문 인사들을 모두 유배 보내거나 처형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록은 한명회가 주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조선 왕실의 법도를 파괴하고 인륜을 저버린 유례없는 사건이었음을 후대의 기록을 통해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명회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정순왕후를 노비로 만들므로써 단종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적 유대와 신성함을 모두 박탈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죽은 자의 관을 길가에 버리고 산 자의 존엄을 노비의 신분으로 짓밟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실록에 남겨진 모래밭의 관과 비루한 초가집의 관비라는 기록은 한명회가 쌓아올린 공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폐륜적인 민낯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명회의 설계대로 단종은 혈혈단신이 되어 영월의 깊은 산골로 들어갔으며 한명회는 이를 통해 세조의 왕권이 반석 위에 올랐다고 자부하였으나 역사에는 그를 권력을 위해 천륜마저 저버린 냉혹한 책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조 3년 9월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조정에서는 단종에 대한 처결을 두고 연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를 비롯한 정난 공신들은 세조에게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청하였습니다. 한명회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역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종묘사직의 안녕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세조는 마침내 금부도사 왕방연을 영월로 보내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단종의 마지막은 간결하면서도 비극적입니다. 세조 3년 10월 21일 금부도사가 영월에 도착하여 왕명을 전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노산군은 그날 해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확인한 관리들이 보고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한명회는 한양에서 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당도하자마자 조정의 기틀이 잡혔다며 이를 반겼습니다. 실록은 이 과정에서 한명회가 주도적으로 단종의 강등과 죽음을 설계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종의 사후 처리 또한 한명회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실록의 서술에 따르면 단종의 시신은 왕실의 예법에 따라 수습되지 못하였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시신을 거두는 행위는 반역으로 간주될 만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명회는 단종의 잔당들이 결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월 인근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기록에는 당시 단종이 시신이 제대로 된 관도 없이 임시로 안치되었으며 훗날 영월의 호장, 어뭉도가 몰래 장사를 지낼 때까지 방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명회는 단종의 죽음 이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단종을 모시던 내관들과 상궁들을 추국하여 유배 보내거나 처형하였으며 영월로 단종을 따라갔던 이들의 명단을 대조하여 철저히 숙청하였습니다. 실록은 한명회가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화근도 남기지 않으려 했으며 세조에게 고하기를 이제야 대군의 위험이 바로 섰다고 찬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삭둥이 문지기가 기획한 피해 정치가 마침내 한 어린 왕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완성된 것입니다. 한명회는 단종의 죽음을 발판 삼아 조선 최고의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실록의 수치에 따르면 그는 이후 익대공신, 좌리공신 등 4차례나 공신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수만 결의 토지와 수많은 노비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실의 비극을 철저히 이용하였으며 단종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실록은 한명회가 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조정의 모든 인사를 전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종이 영월의 차가운 방에서 생을 마감할 때 한명회는 한양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단종의 자결 소식은 한명회에게는 권력의 완성을 의미하는 보고서와 같았습니다. 그는 인륜을 저버리고 조카의 목숨을 앗아간 책사였으나 기록상으로는 세상을 평정한 공신으로 남길 원했습니다. 성종 18년 9월 조선의 권력을 50년간 손에 쥐고 흔들었던 한명회가 7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세조, 예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3명의 왕을 사위와 군주로 두어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왕릉에 버금가는 화려한 무덤에 안치되었고 조정에서는 그에게 충성스럽고 밝다는 뜻의 충성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풋끝으로 쓴 살생부와 그가 파헤친 왕후의 무덤은 17년의 세월을 돌아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연산군 10년 6월 갑자사화의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릴 당시 이를 주도하거나 방관했던 자들을 낱낱이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의 서술에 따르면 연산군은 이미 죽은 한명회를 패비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하였습니다. 한명회는 생전에 패비 윤씨를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성종의 뜻을 받든다는 명분 아래 이를 묵인하였던 기록이 사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한명회가 지은 죄는 죽어서도 씻을 수 없다며 조선 역사상 가장 가혹한 형벌인 부관참시를 명하였습니다. 기록에 기록된 부관참시의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한명회의 화려한 무덤은 왕명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인부들이 흙을 걷어내고 관을 끌어올리자 이미 백골이 된 한명회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실록은 관을 쪼개고 그 안에 해골을 꺼내어 살아있는 죄인을 다루듯 목을 베었다고 전합니다. 남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쳐 관을 물가에 버렸던 한명회는 정확히 17년 뒤 자신의 관이 부서지고 자신의 해골이 들판에 나뒹구는 인과응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회의 잘린 머리는 한양 저작거리인 가자지교에 높게 내걸렸습니다. 이를 효수라 부르는데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명회의 죄상을 낱낱이 읽게 하였으며 그의 머리를 구경하는 자들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도록 방치하였습니다. 평생을 조선의 1인자이자 왕의 장인으로 군림하며 만인을 굽어보았던 그의 머리는 결국 길거리의 구경거리가 되어 까마귀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생부의 이름을 적어 죽였던 수많은 인재들의 원혼이 비로소 복수를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몰락은 시신, 훼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수치에 따르면 한명회의 가문은 멸문지화의 화를 입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평생을 모았던 수만 결의 토지와 수백 명의 노비 그리고 화려함의 극치라 불렸던 정자, 압구정은 모두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실록은 한명회의 집이 헐리고 그 털을 파헤쳐 소금을 뿌렸을 정도로 연산군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전합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조선을 설계했던 책사의 자취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한명회는 생전에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화무는 11홍이다라는 말을 비웃듯 50년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실록의 사관들은 그가 죽은 뒤 벌어진 부관참시를 기록하며 하늘의 도리는 어긋남이 없어 남의 무덤을 판 자는 반드시 자신의 무덤이 파헤쳐진다는 준엄한 사실을 남겼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혈육을 배신하고 인륜을 저버렸으나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대로 사후에 처참한 난도질을 당하며 조선 최악의 패륜화로 낙인 찍혔습니다. 결국 한명회의 일생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난 역사였습니다. 그가 살생부로 죽인 수많은 생명과 그가 유랑하게 만든 단종의 시신, 그리고 노비로 전락시킨 충신들의 여인들은 모두 한명회의 마지막 길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화려한 공신 목록은 부관참시라는 단 한 줄이 기록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사료가 증명하는 그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이 허망함과 역사의 무서움을 동시에 시사합니다.